사람은 거울이면서 그림자입니다. 무엇을 비추고 무엇을 흡수할지는 당신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의 첫 발을 디뎌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사람과 엮여 살아가고 있나요? 누군가는 당신을 끌어올리고 또 누군가는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겠지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사람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이 첫 회에서는 그 눈을 뜨기 위한 가장 깊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결국 나를 보는 거울이다. 우리는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자주 착각합니다. 외모, 말투, 배경, 직업,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책은 담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되 5가지만 조심히 살펴보라고요. 그 사람이 분노했을 때의 말, 이익 앞에 섰을 때의 손, 슬픔 속에 빠졌을 때의 눈동자, 권력을 가졌을 때의 발걸음, 그리고 고요할 때의 혼잣말. 이 5가지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탈무드도 같은 맥락에서 말했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보는 눈을 무지의 자각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잘 모른다는 걸 아는 순간 비로소 관찰이 시작되거든요. 그의 방식은 단순했지만 치명적이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 하나로 수많은 사람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데카르트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의심으로 사람을 파고들었죠.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일까? 그가 보이는 감정이 진짜일까? 그가 드러내지 않은 의도는 무엇일까? 그러나 끊임없는 의심은 결국 외로움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한 걸음 물러납니다. 알되 드러내지 말고 보되 간섭하지 마라. 그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되 그 사람의 흐름을 유심히 바라보는 지혜를 말했습니다. 공자는 신뢰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가 본 것은 인간 사이의 기운이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없는 눈빛은 금세 느껴지지요. 불교의 법구경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대의 벗이 누구인가를 보라. 그대 자신이 거기 있다. 당신이 곁에 두는 사람들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는 일은 곧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훨씬 냉소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접근한다. 그는 인간을 깊이 불신했지만 그 말 속에도 주의 깊은 관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바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고 가까이 다가오면 온기를 주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삶을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려면 먼저 당신의 눈을 닦아야 합니다. 편견이라는 먼지, 감정이라는 안개, 외로움이라는 얼룩, 이 모든 것을 걷어낸 투명한 시선만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습니다. 공자도 말했죠.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큰 지혜는 그 사람의 뿌리를 보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표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수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시간의 결이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곁에 두고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이 본다고 믿는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낯선 얼굴일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말이 아닌 기척으로 사람을 알아보라. 사람의 말은 종종 입을 벗어나고 진심은 말보다 늦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말이 아니라 기척을 먼저 살핍니다. 노자는 말했죠. 말 많은 자는 믿음이 없고 믿음 있는 자는 조용하다.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는 스스로의 빈틈을 가리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보려면 먼저 그의 침묵을 살펴야 합니다. 그가 침묵할 때 방 안의 공기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그가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은 편안합니까? 조심스럽습니까? 침묵 속의 분위기.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우리는 말보다는 침묵할 때 더 많은 것을 말한다. 그가 언제 말을 멈추는지 그 순간에 진짜가 숨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비유는 이렇습니다. 남의 말을 다 들은 뒤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이는 자를 경계하라. 묵묵히 듣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 이미 판단을 내려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화가 아니라 판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로 진심을 드러냈지만 더 중요한 건 대화 중 멈칫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그의 눈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진 뒤 상대가 망설이는 그 짧은 정적, 그 안에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기척은 시선에도 묻어납니다. 당신을 볼 때 그 눈에 탐색이 있습니까? 경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스한 동료의 빛이 있습니까? 공자는 사람은 색으로도 말한다고 했습니다. 눈빛, 얼굴의 흐름, 손끝의 무의식적인 움직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언어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말은 입에서 나오고 진실은 걸음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평소 걸음, 어디로 자주 가는지, 누구 곁에 자주 서는지, 말로는 1000번 미소를 지어도 자주 향하는 발걸음은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을 드러냅니다. 데카르트는 의심을 중시했지만 그의 철학은 결국 확실한 기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생각하는 나를 통해 생각하는 너를 느끼려는 시도였죠. 노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흐름을 탔습니다. 흐르듯 다가오는 자와 밀물처럼 갑자기 파고드는 자를 기척 하나로 구분했습니다. 진짜 사람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그의 말이 없어도 곁이 포근하고 그의 표정이 없어도 함께 있는 공기가 다정합니다. 사람을 보려면 그가 말을 꺼내기 전에 침묵과 자리를 뜬 후의 여운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까? 무거워졌습니까? 그 느낌, 그것이 진짜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을 때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친절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라.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친절한 말과 웃는 얼굴에 쉽게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책은 담은 경고합니다. 겉으로 환한 이는 속이 차가울 수도 있다. 과한 친절은 때로 진심을 가리는 가면이 되기도 하니까요.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 쉽게 손을 내미는 자는 너무 빨리 등을 돌릴 수도 있다. 관계란 원래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서두르는 친절은 어딘가 불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더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필요만큼만 친절하다. 당신에게 다정했던 사람이 당신이 무력해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진짜 사람은 당신이 필요 없어도 그대로인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의 말보다 그가 말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의 친절이 상대를 존중해서 나온 것인지, 자신을 높이기 위한 연출인지, 그건 아주 작은 표정과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데카르트는 여기에 질문을 더했죠. 그 친절은 논리적인가, 감정적인가? 이익이 생겼을 때만 친절한 사람은 논리가 바뀌면 당신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예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형만 바르게 갖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바른 사람이 예를 지킨다고요. 그는 겸손한 척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구분하려 했습니다. 노자는 더욱 조용히 말합니다. 진짜 부드러움은 억지로 흐르지 않는다. 자연스럽고 무심한 듯한 친절. 그것이야말로 진짜라는 뜻입니다. 법구경은 거울을 비유로 씁니다. 깨끗한 마음은 거울처럼 투명하다.
누군가의 친절함을 만났을 때 당신의 마음이 왠지 편치 않다면 그건 마음의 거울이 보내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웃음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훈련받은 친절함, 직업적인 공손함,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다정함. 하지만 진짜 친절은 당신이 말없이 슬퍼할 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웃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건 쉽지 않지만 그 눈이 생기면 당신의 인생은 단단해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란 누구를 멀리 하느냐보다 누구를 가까이 두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친절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도 너무 빨리 마음을 열지 마세요. 사람은 가끔 미소로 진심을 가리기도 하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그 사람이 분노할 때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사람은 평온할 땐 누구나 괜찮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분노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책은 담은 말했죠. 화를 낼 때는 평소 숨겨진 마음이 가장 먼저 튀어나온다. 그 사람이 어떤 말투로 화를 내는지, 무엇에 가장 먼저 분노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분노를 중요한 관찰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는 종종 고의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가면은 사라지고 진짜가 튀어나오니까요. 공자도 유사한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화났을 때 누구를 먼저 탓하는지를 보라.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가? 아니면 무조건 타인을 향해 화살을 던지는가? 탈무드는 더 직접적입니다. 분노는 그 사람의 정체를 알려주는 가장 빠른 신호다. 그래서 현자들은 상대가 화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 대화니까요. 데카르트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할 때 그 사람의 철학이 무너진다고 봤습니다. 논리로 말하던 사람이 화를 내며 감정만을 외칠 때 그가 쌓아 올린 말들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노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늘 약자의 입장에 있다. 그는 자신이 조종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분노한다. 그리고 그 분노는 주변을 찢으며 자신의 불안함을 숨긴다. 노자는 여기에 물처럼 대응합니다. 물이 흐르듯 지나가라. 억센 자는 스스로 무너진다. 화를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를 의식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법구경은 분노를 불 속에 던진 기름이라 했습니다. 분노는 나를 태우고 상대도 태운다. 그러니 타오르는 사람 옆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목소리의 떨림, 눈빛의 흔들림, 말끝의 독성, 이것들을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화로 타인을 집어삼키는 사람인지, 그걸 구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를 더 자주 냅니다. 자기보다 강한 이 앞에서는 분노를 예의라는 이름으로 감춥니다. 그러니 분노는 그 사람의 인격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계 감각까지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 사람이 분노할 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진짜 중요한 건 그 순간의 말이 아니라 그 순간에 드러난 진심이니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이익 앞에 선 사람은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이익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책은 담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진심을 잃기 쉽고 그 진심은 말보다 손에 드러난다. 다정한 말보다 조용히 움직이는 손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손이 누구를 향하는지, 무엇을 움켜쥐려 하는지,
이익은 사람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과일을 나눌 때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는가? 작은 선택 안에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가? 기꺼이 조금을 양보할 줄 아는가? 소크라테스는 이익 앞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자를 진정한 철인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제안에 어떻게 눈빛이 변하는지,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지, 손이 먼저 움직이는지. 공자는 예보다 먼저 의를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얻고자 할 때 그 마음의 무게를 보라. 무엇을 얻느냐보다 그걸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바닥이 보입니다. 데카르트는 사람의 선택을 계산식으로 보려 했습니다. 그가 지금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라.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목적이 드러난다고요. 노자는 더 조용한 관찰자였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움직이는 이는 이미 그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도 주변이 다가옵니다. 이익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자,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자. 쇼펜하우어는 한 발 더 나아가 말합니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도덕을 재구성한다. 그가 이익을 눈앞에 두고도 말을 바꾸지 않는가? 그 기준을 조정하지 않는가? 그 흔들림 없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법구경은 욕망을 두 글자로 정리합니다. 덫이다.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덫에 걸리는지, 덫을 돌아서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당신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지, 그 믿음은 이익 앞에서도 유지되었나요? 아니면 서서히 깨어지고 있나요? 사람은 손에 쥔 것을 통해 본심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갖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는가? 그 선택의 무늬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당신 곁에 있는 이가 이익 앞에서도 같은 표정을 유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때마다 새 얼굴을 꺼내드는 사람인지. 여섯 번째 이야기, 고요 속에서 혼잣말하는 사람을 보라.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진짜 마음이 말을 꺼냅니다. 그 혼잣말에는 숨김이 없고 그 속에 그 사람의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책은 담은 이를 꿰뚫고 말합니다. 고요할 때 흘러나오는 말은 마음 깊은 곳의 울림이다. 누군가 곁에 없을 때 무의식처럼 튀어나오는 말. 자책, 원망, 감사, 불안. 그 단어들이 그 사람의 마음 기류를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멈춰선 채 몇 시간이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죠. 그의 제자들은 묻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혼잣말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자기만 듣는 진심이니까요. 탈무드는 고요한 방 안의 독백을 신의 시험이라 여겼습니다. 그대가 고요 속에서 누구를 부르느냐가 신이 보는 것, 누구를 떠올리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며 어떤 이름을 중얼거리는가. 공자는 혼자 있을 때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의 고매한 언행보다 방 안의 조용한 중얼거림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데카르트는 명료하고 분명한 진리를 찾기 위해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문장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가 아니라 침묵의 시간, 고요한 고통 속에서 태어난 결과였습니다. 노자는 더 멀리 갑니다. 모든 진실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그는 말보다 더 정직한 무언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 없을 때 그 공백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는가.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소음에서 도망치듯 자신의 내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소통보다 스스로를 관찰하며 세상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을 물에 비유합니다. 고요한 물에서 비로소 달이 비친다. 사람의 고요함 속에 드러나는 표정. 그 속에서 진짜의 윤곽이 보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그가 혼잣말하는 순간 그 말에 자비가 깃들어 있나요? 아니면 불안과 분노가 고여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고요함 속에서 어떤 말을 듣고 있나요? 사람은 고요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고 타인도 드러냅니다. 7번째 이야기.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사람은 본색을 드러낸다. 사람은 강해졌을 때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책은담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마음속을 굳이 가리지 않는다. 그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의 말투, 걸음걸이, 눈빛, 그 모든 변화는 그 사람이 평소 얼마나 절제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계했죠. 왜냐하면 사람은 권력을 쥐는 순간 자신이 감추던 본능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그가 권력을 얻은 뒤 더 겸손해졌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미 그는 권력의 노예입니다. 탈무드에서는 권력을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권력을 쥐었을 때 그 거울에 비치는 얼굴이 그 사람의 진짜 자화상입니다. 욕망이 커진 얼굴인지, 책임이 깊어진 얼굴인지, 공자는 권력을 지닌 자가 덕을 잃으면 백성이 흩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군자는 권력 앞에서도 예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권력을 얻으면 오히려 예를 흉내냅니다. 겉으로만 점잖고 속은 더 교만해지는 거죠. 노자는 권력을 가장 조심해야 할 불덩이라 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물처럼 낮아야 한다. 하지만 사람은 물보다 불을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불처럼 타오르며 주변을 데우고 마침내 태워버리죠. 데카르트는 권력과 이성을 분리해서 보려 했습니다. 이성이 없는 권력은 파괴고 권력이 없는 이성은 무력하다. 그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이성으로 권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권력에 냉소적이었습니다. 사람은 힘을 쥐면 자신이 얼마나 비열했는지를 드러낸다. 그는 권력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의 비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을 경계했습니다. 법구경은 권력을 욕망의 다른 얼굴로 봅니다. 다 가지려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그가 권력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보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조금의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를 본 적 있나요? 말투가 바뀌고 손짓이 바뀌고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그 순간, 그때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8번째 이야기. 누군가를 대하는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사람은 특별한 날보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태도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책은담은 말합니다. 사람은 큰 일보다 작은 습관에서 본심을 보여준다. 그가 자주 쓰는 말, 문을 여는 손길,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말투,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이 그 사람의 속을 말해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철학보다 시장에서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절제하며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지를 보았지요. 공자는 익숙한 자에게 더 정중한 이를 높이 샀습니다. 군자는 가까운 이에게도 예를 잃지 않는다. 반면 권위 앞에만 고개를 숙이고
가족이나 아랫사람에게는 쉽게 무례해지는 자, 그를 경계하라 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아주 익숙한 관계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다. 당신에게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 그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보라. 그게 진심입니다. 노자는 습관을 물결로 보았습니다. 자연스러움은 억지로 흉내낼 수 없다. 그가 항상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흐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사람이 고양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약한 생명에게도 존중을 보이는 자, 그가 곧 철학자다. 그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이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를 무심코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데카르트는 반복된 선택이 그 사람의 이성의 결과라 봤습니다. 습관은 감정의 실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꾸준히 선택해온 결과입니다. 그가 무심히 내뱉는 말, 아무 때나 취하는 태도, 그건 곧 그 사람의 철학입니다. 법구경은 더 간단히 정리합니다. 행동은 곧 마음의 메아리다. 그가 오늘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면 그가 어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습관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나요? 그가 무심코 웃는 방식, 익숙하게 타인을 대하는 말투, 실수했을 때의 반응, 자신보다 약한 자와 마주했을 때의 눈빛,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일상에 스며든 본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습관을 돌아본 적 있나요?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말, 의식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손짓, 그 안에 당신의 진짜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슬픔에 잠긴 눈동자를 보라. 사람의 눈은 말보다 먼저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슬픔 속에 잠긴 그 눈동자, 그 속에는 그 사람이 숨겨온 시간의 결이 비쳐 있습니다. 책은담은 말했습니다. 슬픔을 견디는 자의 눈동자에는 삶의 무게가 비친다. 그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진짜 깊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지만 슬픔에는 예외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입이 아니라 눈의 떨림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 창이 흐려질 때 마음도 흐려진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울지 않아도 눈빛이 젖어 있다면 그 사람의 고통은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자는 눈빛을 성실함의 징표로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 가식은 말에 깃들지만 눈동자는 그보다 먼저 흔들립니다. 슬픔 앞에서도 눈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눈동자를 물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눈도 탁해진다. 그는 사람의 슬픔을 판단하지 않고 그 슬픔을 통해 흐름을 느끼려 했습니다. 눈에 고인 감정이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말이죠. 데카르트는 감정과 이성을 나누었지만 그는 결국 고백합니다. 감정 없는 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슬픔의 눈동자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인정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에 깊이 천착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죠. 눈이 젖어 있는 자를 무시하지 마라. 그는 이미 당신보다 더 많은 밤을 지나왔다. 그는 사람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그 고통을 감추는 대신 마주하라고 말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마음이 씻기려는 노력이다. 슬픔이 있는 자를 함부로 위로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 눈동자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요.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그가 무표정해 보이더라도 그 눈에 서린 감정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보았나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던 그 눈을.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정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눈을 거울로 들여다본 적 있나요? 그 속에 아직 젖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입니다. 10번째 이야기.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은 자신을 보는 눈이다. 여기까지 당신은 분노의 말, 이익 앞의 손, 침묵 속의 기척, 슬픔의 눈동자, 그리고 일상의 습관까지 사람을 보는 다양한 시선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든 지혜의 끝에서 책은담은 조용히 덧붙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결국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이 보고 싶은 대로 사람을 보고 있다면 그건 당신 안에 그 욕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내가 타인을 꿰뚫는 만큼 스스로를도 똑바로 보고 있는가? 그는 지혜의 시작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라고 했습니다. 탈무드는 더 직접적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 너는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 판단이 온전히 너의 것인지 아니면 상처받은 기억, 배운 편견에 기댄 것인지. 공자는 군자의 조건을 3가지로 말했죠.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타인을 얕보지 않으며 항상 예를 잊지 않는 사람. 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노자는 흐르는 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는 밝고 남을 이기는 자는 힘있다. 사람을 꿰뚫기 전에 스스로의 흐름을 먼저 깨닫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라 말합니다. 데카르트는 의심에서 시작해 자신의 존재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존재가 바르게 작동하려면 먼저 자기를 바로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에 대한 불신보다 자기 안의 욕망에 더 엄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남을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인다. 그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간명하게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결국 마음의 상태가 반영된 것. 혼탁한 마음으로는 그 누구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당신이 신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당신이 너무 쉽게 마음을 열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거리를 두는 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불균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것은 남을 해석하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눈입니다. 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눈은 나를 향해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지금 내 안에서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더 깊은 사유입니다. 당신이 본다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속에 당신 자신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을 통해 상처받고 사람을 통해 다시 일어섭니다. 그 눈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고 더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남겨주세요. 다음 더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